아나운서들의 개념 있는 토크 경제톡 이어갑니다. 오늘도 유림 아나운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인사드리면서 또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눌 건지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성함 먼저 얘기하기보단 어록 먼저 살펴보고 제가 좋아요. 말씀드릴까 네. 합니다. 조금 놀라운 어록이었는데요. 35살까지 가난하면 네 책임이다. 세상에서 가장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말을 했던 이유는 본인이 자수성가를 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자수성가한 위인들 생각하면 많은 분들 떠올리실 거예요. 하지만 최근에는 정말 조용히 지내고 있는 분이다 라고 하면 한 분밖에 안 떠오를까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이분입니다. 바로 마윈인데요. 알리바바의 창업자 겸 초대 회장님이시고 1964년에 출생하셔서 지금 60세시고 중국 항저우에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재산은 추정으로는 1,800억 위안, 한국 돈으로 약 32조 원에 가량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분의 생애에 대해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하나 톱파보겠습니다. 먼저 사진 속에서 좌측에 있는 분이 어린 시절 사진인데요. 누가 봐도 마인 같은데요. 너무 미니미 같지 않나요, 네, 지금은? 너무 신기한데요? 그쵸? 네. 이때 사진만 봐도 마인인데 이때 자수성가라는 키워드를 알 수 있듯이 사실 마인의 유년 시절은 좀 평탄치 않았다고 합니다. 마인은 가난한 경극 배우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인이 태어난 지 2년 뒤에 이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서 경극 배우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가난한 살림이 더 가난해졌다고 합니다. 그때 마인에게 위로를 주었던 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영어가 위로를 주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당시에 영어에 되게 흥미가 있던 마윈은 매일매일 자전거를 타고 27km를 달려서 호텔로 갔다고 합니다. 호텔 온 외국인들에게 좀 말을 걸면서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바가 컸다고 하고요. 이때 영어와 관련된 좀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요. 아버지가 조금 많이 폭행과 이제 폭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영어를 중얼중얼 거렸다고 해요. 이 아버지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럼요. 영어로 말을 하면 좀 반항심도 있고 반발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나중에는 우스갯소리로 아버지 덕분에 영어 실력이 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도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마윈이 되게 학구열이 뛰어나고 모범생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영어만 그랬고 나머지 성적은 좀 처참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약간 수포자라고 할까요? 수학을 많이 못했다고 하는데요. 고등학교 시절에는 31점을 받아가지고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2번이나 치르게 되고요. 대학 입학시험도 수학이 발목을 잡아서 삼수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또 약간 슬픈 일화를 하나 설명하자면 대학 입시에서 실패를 하고 나서 마위는 대학이 내 길이 아닌가 하고 돈을 벌려고 이 호텔 웨이터에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사촌과 함께 지원을 했는데 이때 호텔 웨이터에 떨어지게 됐는데요. 그 이유가 호텔에서 너무 마르고 조금 키가 작아서 우리 호텔에서 조금 비주얼적으로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요. 그때 조금 상심을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히 이 대학에서 결혼이 좀 생기면서 이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항저우 사범대학교고요. 또 영어 교육과를 가게 됩니다. 이 말만 들어도 영어에서 되게 특출난 능력이 있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도 대학생이 되고 나서 영어 성적이 매우 좋았고 또 뛰어난 리더십 덕분에 그 안에서는 학생연맹 회장직까지 맡았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보면 되게 가난했던 집안에서 영어로 좀 부상을 하고 대학도 잘 가서 앞으로 인생이 좀 평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마윈도 이 취업 바닥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나 봅니다. 이 사범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31개나 되는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이때 KFC도 들어가 있지만 다 이제 떨어지고 만다고 합니다. 그때 한 달에 12달러라는 정말 적은 임금을 받고 영어 학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 사진이 저 사진입니다. 영락 없는 교사 같지 않나요? 그렇네요. 그렇죠. 지금의 네. 회장님과는 다르게. 네. 근데 이때 인기가 어마무시했다고 해요. 또 어딜 가도 좀 탑을 찍으려는 그런 열성이 있었던 건지 저기서도 영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인기를 끄는 인기 강사였다고 합니다. 저 때 당시에 좀 더 큰 꿈을 펼치기 위해 영어 강사를 하면서도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10번이나 지원을 했는데요. 이때도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영어 실력도 있고 뭐 이제 경영을 하는 눈은 있는 것 같은데 이 대학 입시호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는 두각을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뭐 실패였고 계속해서 강사 생활을 이어가게 되고요. 그러다 1992년 영어 강사로 일하는 동시에 하이보라는 이름의 통역회사를 창업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도 이 통역회사는 잘 안 됐지만 말이죠. 통역회사는 말아먹었지만 얻은 거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친구들과 함께 미국 출장을 가게 됐는데요. 처음으로 인터넷을 접하게 됩니다. 인터넷 서버에 검색을 할 수 있다는 거에 좀 놀라움을 발견하고 처음으로 검색한 단어는 바로 맥주였다고 하는데요. 너무 인간적이지 않나요? 네. 근데 맥주를 검색하면 정말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뜨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어로도 검색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어로는 뜨는 게 아예 없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당국이 인터넷과 같은 신문물에 좀 폐쇄적이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축적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고 마위는 이거를 좀 파봐야겠다. 인터넷 시장에 진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친구들과 함께 중국 최초의 인터넷 회사 차이나 페이지스를 설립하게 됩니다. 근데 차이나 페이지스를 설립하고 바로 성공한 건 아니었고요. 자금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1998년에 자금난에 시달리다가 중국 정부의 눈에 들어왔나 봅니다. 스카우트를 받아서 대외 경제무역 합작의 공무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는데요. 마윈과 팀원들은 중국 정보기관이 만든 첫 웹사이트, 이곳에서 온라인 중국 상품 거래를 제작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이때도 중국 공공기관의 이 특성상 규제와 간섭이 매우 심했다고 했고요. 또 모든 성과들이 중국 경제무역부 간부들의 이름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마윈 입장에서는 조금 반발심도 있었을 것 같고 내 사업을 키워나가야겠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1999년에 공무원에 퇴직을 하게 되고요. 이때 만든 것이 여러분 모두 아시는 이 회사입니다. 알리바바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여러 번의 사업 실패와 이런 중국 정부와 간의 갈등 끝에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알리바바 역시도 처음부터 좀 호화스러운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허름한 아파트에서 인터넷 회사를 다시 만든 것인데요. 좁은 아파트에서 18명의 친구들, 자신의 아내까지 포함해서 만든 회사인데 이때 마위는 자기가 이제 이겨야 되는 시장은 중국 시장이 아니다. 나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시장을 이겨야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열심히 일을 하라고 조금 채찍질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말을 했던 거는 실리콘밸리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선 남들처럼 8시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좀 굴렸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이한 정신력을 갖고 있거든 지금 나가라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사업 초기에는 이제 허름한 아파트만큼 자금난에 시달렸다고 해요.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꽃바구니를 좀 배달하기도 하고 이런 돈으로 충당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알리바바라는 이 사업 계획을 듣고 투자하려는 회사들도 있었긴 합니다만 이때 당시에는 허무맹랑하게 너무 적은 돈을 제안을 해서 이 마윈이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때 눈에 든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어제도 등장했던 두 인물입니다. 어제 저희가 손정희 회장님 다뤘거든요. 이때 처음에부터 손정희 회장님과 컨택이 된 건 아니고 왼쪽에 계시는 야후의 제리 양님과 먼저 인연이 닿게 돼요. 근데 이때 당시에 야후 창업자 제리 양이 이 아시아권에 있어서 많은 알선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통해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랑 연락이 닿게 되고 손 회장님이 이 알리바바의 사업 계획을 듣고는 2천만 달러를 투자하겠다. 이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에 손정희 회장의 말을 들어서일까요? 골드만삭스도 500만 달러 투자를 제의하면서 순식간에 2,500만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2001년 알리바바는 손익분기점을 넘기기도 했는데 이때 또다시 적자를 모면하게 됩니다. 이게 맞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난으로 한 사업부의 직원들을 전부 해고하는 어려움도 있었다고 해요. 이때 당시에 중국 하면 알리바바 말고도 또 떠오르는 사이트 하나 있으실까요? 중국 하면 테무. 그죠. 요즘은 네, 테무랑 이제 테무, 그쵸. 그 까먹었다. 그죠? 테무랑 알리바바 그리고 어디 말씀? 이때 당시에 사실 들으면 하실 텐데 어. 바로 이베이를 좀 이겨야겠다. 이베이. 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중국 이커머스 시장을 장악을 했었는데 이때 마윈은 이베이를 이기기 위해서 중국 현지 시장에 조금 어두웠으니까 이베이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뜯고 납니다. 이때 수수료 무료라는 파격적인 무기를 들고 나왔는데요.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한 덕분에 2007년에 이 타오바오의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은 80%에 육박을 했고 이베이는 이 쫓겨나듯이 중국 시장에서 발을 빼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알리바바는 계속 승승장구를 했는데요. 2014년에는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데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때 근데 중국 공산당이 사실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뉴욕인데, 그쵸? 당시에도 이제 마윈에게 왜 해외 나가서 상장을 하느냐, 국내에도 이제 상장할 수 있는데 왜 외국에 돈을 벌어다 주느냐 하면서 탐탁지 않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마윈은 꿋꿋하게 뉴욕 거래소에 상장을 했고요. 알리바바를 성공적인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냈고 자선가로도 활발하게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마윈은 뭐 수질, 대기질 개선 프로젝트, 시골 학교의 기부금 투척 이런 것 같은 선행을 베풀었는데요. 이렇게 마윈의 성공 스토리 그리고 자선까지 보면서 중국 사람들이 사실 마윈을 신격화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좀 돈의 신이다라고 하면서 마윈 사진을 걸어두고 기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마윈이 승승장구하지만 중국 정부가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그쵸. 조금 시진핑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너무 믿고 따르고 계속 잘 나가는 모습이 탐탁지 않아 했을 것 같아요. 이런 노이즈가 계속 나오다가 마윈이 2019년 9월에 이사회 의장직을 사퇴하게 됩니다. 중국 당국과 마윈의 관계가 좀 소원해졌다는 평가들이 팽배해졌고요. 이런 상황에서 마윈이 기습적으로 은퇴를 하니까 진짜 둘 간에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하다 하고 방점을 찍게 됩니다. 네, 지금 소개해드린 이것도 있지만 조금 더 큰 문제들이 있어서 그걸 이슈로 가져와 네. 봤거든요. 일단 생애는 한 요 정도에서 정리를 네. 하고 또 앵커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셨나요, 마윈을? 저는 네. 맞아요. 그 도전 정신도 그리고 열정적인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데 영어를 잘했던 게 그 시각을 키워줬던 것 같아요. 그 그쵸. 언어를 배우면 이제 물론 뭐 중국이 뭐 시각이 좁고 뭐 영어권이 시각이 높다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글로벌적으로 조금 가장 좀 앞서가고 있잖아요. 미국이나 영어권 쪽이 물론 영어권이라고 다 그렇진 않지만 근데 일단 언어를 배우다 보면은 그쪽의 문화를 흡수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중국 내에서도 영어를 거의 독학이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그쵸. 그렇게 배워가면서 그 생각 자체가 많이 그 좀 트이지 않았을까? 만약에 뭐 사시는 지역도 좋지도 않았고 중국 내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살았고 부모님의 어떤 바운더리나 생각 안에 있었다면 생각도 되게 갇혔을 수도 있는데 네. 창업도 하게 되고 뭐 영어 쪽으로의 특화도 계속 보였던 그런 것들도 분명히 좀 도움이 됐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다 좀 깨어있는 분인 것 같은 게 음. 보통 이제 중국 정부가 규제가 심하니까 거기서 좀 쫄고 이제 맞아요, 도전을 안 맞아요.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다 타개해 나가는 것 그쵸, 같기는 그런 합니다. 것들. 사실 개인이 중국 정부 상대로 이렇게 다른 행보를 걷기가 쉽지 않은데 맞아요. 지금 소개해드린 이슈들도 좀 다른 행보 음. 때문에 겪은 것들인데 하나씩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 좋아요. 그럼 이어지는 내용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소개해보자면 지금 이 그림 보이시는 것처럼 시진핑과 마윈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엔트그룹 IPO 막아라, 알리바바 단독점 조사해라, 마윈 TV 프로그램에서 이제 보이지 말라 이런 말들을 했는데 이 포인트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트그룹 관련된 소식인데요. 알리바바 그룹의 성장세 제동이 2020년 10월에 이 때문에 걸렸다고 합니다. 마윈이 한 포럼 기조 연설에서 중국 금융당국은 담보가 있어야 대출을 해주는 전당포 영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와 금융당국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엔트그룹은 상하이와 홍콩 증시 상장을 한 달 정도 앞둔 때였는데요. 중국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데 있어서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대가를 좀 가혹하게 치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 당국은 마윈과 엔트그룹 경영진을 소환해서 문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트그룹 상장 예정일이 48시간, 이틀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상장을 무기한 연기를 했는데요. 당시 알리바바는 엔트그룹 상장을 통해 350억 달러, 하나로 약 46조 원을 조달하려고 했지만 이 계획도 물거품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의 제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엔트그룹의 핵심 사업이던 신용결제와 소액 대출 서비스를 알리페이에서 이제 분산을 시켰고요. 국영기업과 합작사를 꾸려서 운영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던 5억 명이 알리페이에서 이탈을 하게 됐고요. 이들의 신용 상태 등 개인정보도 중국 정부로 흡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인에게는 엔트그룹의 지배권을 사실상 박탈시킨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마인은 직간접적으로 엔트그룹 자본의 53.46%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이제는 6% 수준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파격적으로 그 지배구조를 바꾼 건데 여기에 더해서 지난해 7월에는 1조 원대의 벌금을 엔트그룹에 부과를 했다고 합니다. 은행 및 보험, 결제, 자금 세탁 방지, 그리고 펀드 판매 등의 사업 활동과 관련된 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지금 엔트그룹이 IPO는 못했지만 이제는 4년 뒤에 4년이 지났으니 재상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사가 올해 11월 28일 비교적 최근에 올라와서 가져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각이 첫 번째 이유는 마윈 지우기가 이제 지배구조 조정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는 상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이가 1년이 지났는데 지난해 12월 엔트그룹은 지배구조 조정을 통해서 53% 넘었던 거를 6%로 줄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소리인데 당국은 마윈의 엔트그룹에 대한 경영권이 줄어들면 이제 중국 본토나 홍콩 증시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걸 하나씩 살펴보면 홍콩 증시는 지배구조 변경 후 1년이 지나면 가능하고 중국판 나스닥인 커창반은 만 2년, 중국 메인보드 시장은 만 3년이 지나면 상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엔트그룹은 내년 초에는 홍콩에는 상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유 두 번째는 엔트그룹이 요구한 개인 신용평가 사업을 분산을 해서 개인 신용평가 면허를 획득한 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11월 11일 인민은행은 채탕 신용평가에서 개인 신용평가 면허를 내줬기 때문에 엔트그룹이 앞으로 IPO를 하면 좀 기대감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개인 신용평가 면허까지 아주 긍정적이지만 엔트그룹 상장을 위해서 마지막 관문인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마저도 만약에 가능하게 된다면 앞으로 IPO가 돼서 엔트그룹은 조금 더 날개를 펼치지 않을까 하는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우려되는 점 하나는 그 당시 상장하려고 했을 때 당시의 몸값만큼은 지금 나가지 않는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35조 원 규모의 엄청난 이제 상장주였는데 지금으로서는 5,700억 위안 정도로 이제 낮췄다고 합니다. 한때 최고 1조 위안 이상에 달했던 것이랑 비교를 하면 비교적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하는 성적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엔트그룹 이야기 들어보신 거 있나요? 지금 검색을 하니까 네. 굉장히 많이 나오긴 하는데 네. 그러면은 중국 정부에서 원하는 거는 엔트그룹 자체 가치는 인정을 하는데 마윈이 싫다라는 거예요? 마윈이가 좀 걸린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윈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비판적인 거를 공식적으로 얘기한 다음에 여러 가지 문책을 당한 것 같아요. 불렀다고 했을 때 그냥 문책으로 혼낸 게 아니라 이런 벌금도 부과하고 지분도 뺏기고 하니까 조금 조용해진 것 같고요. 마윈 같은 경우에 엔트그룹을 사실 내주긴 싫었겠지만 중국 당국이 자기네 이제 회사로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마윈 때리기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국 당국이 그때 이제 조사를 3년 8개월 만에 이 반독점 조사를 종료한다고 2024년 8월 30일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조사와 평가 결과 알리바바는 양자택일 독점 행위를 완전히 중단했다고 중국 정부가 발표를 했었는데요. 2020년 12월에 이 반독점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뭐 이때 비난한 것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근데 사실 마윈이 비난했기 때문에 시작을 한 것 같고요. 이때도 벌금을 약 3조 4천억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냥 다시 말해서 미운 털이 제대로 박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윈은 이때 당시에 뭐 반독점 조사도 받고 엔트그룹 상장도 실패를 하고 이후에 일본, 싱가포르, 미국, 이스라엘, 호주 등을 전전하다가 이제서야 중국에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지난해 3월에서야 중국으로 복귀를 했다고 해요. 그 뒤에도 계속해서 좀 공식 석상에 드러내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살짝씩 비추고 있는데요. 왼쪽 기사 보시는 것처럼 2024년 9월 11일 기사인데 창립 25주년을 맞아서 이제 사원들에게 레터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공개가 됐고 오른쪽 사진은 국내 기준으로 12월 2일 기사인데요. 11월 29일에 본사를 방문했다가 저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 직원들과 찍은 사진 한 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조금 사리고 있는 것 같지 않나라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이게 중국에서 잡아가거나 그랬던 거는 아니었죠, 그죠? 그냥 이제 좀 네. 배회를 하다가 주변국을 네네. 기사에는 사실 그렇게 나오는데 뭐 알려진 거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개를 딱히 안 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중국 정부와 마윈의 관계는. 지금 그러면 마인 자체가 예전 대비해서도 발언을 조금 아끼고 약간 그런 네. 모습들인가요? 네, 발언도 아끼고 아예 드러나는 모습을 안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그나마 찾은 게 저 두 가지 기사였습니다. 제가 찾았을 때는. 음. 그러면 지금 알리바바 쪽에서도 아예 경영권이 없고 그 핀테크 기업에서도 아예 없는 거예요? 근데 알리바바는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맞습니다. 그쵸? 알리바바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사내에서 왔다 갔다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기업에다가 저렇게 창립 25주년 맞이해서 102년간 생존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목표를 다시 좀 부과해 주는 것처럼 이 사내 분위기 안에서는 아직까진 정신적 지주로 좀 그냥 있다고 합니다. 창업주 느낌으로 있는 네, 거네요, 그냥. 맞습니다. 지금 그쵸.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그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가 이제 나를 괴롭힌 게 아니라 스스로 10년 전 50대부터 준비를 했다고 말했기도 했고 제가 어떤 기사를 봤을 때는 이제 은퇴를 하고 이걸 뭐라 해야 돼? 또 같은 네, 거요? 그런 거 네. 배우는 거를 취미로 아. 하고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약간 독특한 취미 즐기고 산다 이런 재밌는 뉴스도 봤었습니다. 그 알리바바 자체를 중국 정부가 키웠다라는 소식들도 저는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이제 막상 조사하신 내용을 보니까 아예 조금 안 좋았네요. 그 마인이랑은. 근데 그 기점도 기사 내에서도 불확실하다고 하는 게 마윈의 이 멘트 이후에 급격하게 중국 그쵸. 정부가 배척을 한 것 같아서 사실 그 전에는 중국 정부랑 상생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중국 안에서 저렇게 세계적인 기업으로 나가는 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맞아요. 그래서 중국 기업 입장에서도 좀 아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조사를 좀 더 해보니까 알리바바 그룹에서도 반강제식으로 퇴진이 된 것이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뭐 지금은 경영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취미라든지 뭐 강연 이쪽으로의 활동 반경을 좀 더 높이시는 것 같네요. 네, 뭐 모교에도 계속 등장을 하시고 이런 그런- 소식들은 간간히 네. 들리긴 해요. 그래도 알리바바를 창업시킨 거면은 정말 대단하긴 하죠. 중국 쪽에 관해서. 그리고 핀테크 기업까지도 좀 나아갔다라는 거. 만약에 마윈이 계속 그 경영을 했다면 네. 알리바바라는 기업의 지금의 위치도 조금 더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 기업과 정부 간의 갈등 이런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지점인 것 같아서 맞아요. 사실 계속해서 미국 기업만 보게 됐는데 다른 나라 기업들도 기업도.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계토 오늘 여기서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